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영곤입니다. 어제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노래에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한번 재도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보셨지만 제목은 역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겁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고음은 좀 찢어질 수 있는데 베이스 톤이 좀 이렇게 약간 들으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요거 한번 막간에 한번 하고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본다고 보는데 노래를 다 하고 웃기죠. 오랫동안 노래를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에 대한 이 딱딱한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나름 스테이지를 준비했는데요. 10월에 이제 어느 멋진 날을 우리가 지금 더위를 앞두고 있지만 생각하면서 이번 더위를 잘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명체의 특성에서 저번에 첫 번째로 이제 잘한다. 잘한다.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외과적 수술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일부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혹은 일부가 자라나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신경이 더 발달하고요. 그냥 살 찌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항상 하던 사람은 계속 살이 찌고요. 그 기관이 살이 찌는 기관들이 발달하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진화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화론을 조금 살펴보면 진화론은 자연 선택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서 책을 썼고 자연 선택설,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원리를 담은 거죠. 진화론이라는 게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생명체의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 자연에서 선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된다. 그리고 선택이 되는 상황의 사람은 유전자로 물려줘서 이렇게 계속 인간이라는 그 종을 유지할 수 있겠죠.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기 자연 선택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을 위한 투쟁. 생존을 위한 투쟁이 가장이다. 종의 역사가 사람이 또 이렇게 유인원에서 또 진화해서 왔다고 하죠. 그렇게 올 때 이렇게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사람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뇌죠, 두뇌.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동물하고도 크게 차이 나는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수 있다는 것이죠.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요. 지식을 축적을 함으로써 점점 인류 문명을 발달시켜 오게 됐죠.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생명 특성 두 번째로서는 제가 이 과립구를 연구하면서 이 경쟁이라는 생명이 존속하게 하는 게 생명의 원리 중에 가장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종도 마찬가지지만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이 과립구가 반산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산소적인 특성이 산소적인 몸과 반대가 되죠, 그죠? 충돌이 일어나죠.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심호흡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열쇠에서 심호흡, 숨을 심으로 산소를 불어넣음으로써 가립구의 상황을 산소로서 몸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빨리 할 수 있고 활력을 가져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생명체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생명체 특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 실험 불가적인 게 많죠. 다윈도 책을 쓰고 나서 완성하고 났을 때 이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보인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것이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자료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썼지만 논문이 거의 책 한 권 정도 될까요?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영문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국문판은 없어요, 사실. 국문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영문도 조금 이렇게 외국인인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아주 유려한 문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직관적인 지식. 제 논문의 제목은 염증의 정의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염증의 정의. 제가 물론 다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윈도 처음에는 이렇게 인정 안 받아서 과학계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는데 한 8년 정도인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 검토하고 근데 계속 한데 맞는 것 같더라. 이 사실을 딛고 올라서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에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대신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라마르크의 용불용해서 진화된다는 것은 불행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윈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나중에 지금 현대에 와서 생화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라마르크의 진화론 용불용설이 이제 되는 거죠. 용불용에서 많이 썼던 것이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더 각광을 받고 이제 다시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뭔가를 받겠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관적 지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직관적 지식은 일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직관이 운의 중심인데요. 운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들을 얼마나 잔해에 가깝게 설명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화된다는 건데, 실험적으로 또 보조적 실험을 자꾸 객관화되는 거죠. 모든 지식이 객관적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해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이 지식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가지만, 아보도로 벌써 그랬죠. 아보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해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계속 자료들이 이어지고 이런 운해적 사고에서 알게 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계속 펼쳐져 나갈 때 결국에는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그 설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보이던데 이제 나도 보여. 저기 산이 있네. 저기 산이 있네. 저기 나무가 있네. 그죠? 저기 산이 있네. 저기 나무가 있네. 아무리 이게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님들만 있는 곳에서 저기 산이 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학의 역사에서 심심치 않게 있어 왔고, 현재 논문화된 이 상황에서 논문화된 저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통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만 가자라는 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은 제 이야기는 이게 책으로 출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그 라마르크는 현대에 와서 되는 거니까 자연의 이제 진화론, 염증의 정의. 염증의 정의를 못 내렸던가? 염증의 정의 사전에 찾아보면 염증의 정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답지 않은 정의입니다. 염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제 논문에서 염증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는, 염증이 어떤 작용이다, 모든 염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논문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각의 전환. 근데 그게 굉장히 넓어요. 시야의 폭이 되게 넓어요. 저도 이렇게 조금 좀 더 전에는 헷갈리는 적이 있어. 지금은 더 굳건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기존 의학의 틀과 과학의 틀과 그것을 더 포괄해서 넓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우리 몸 자체 안에서 경쟁적 요소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루즈해지기 쉬운, 느슨해지기 쉬운 산소적인 몸에 산소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근데 이 가리꾸라는 어떤 독특한 녀석을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면서 뭔가 그죠? 달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뭔가 살기 위한 투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생명체 안에 들어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잘한다 라는 속성에 있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경쟁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 후반부에 이제 혈구 세포의 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지금 생명체 질본 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가리꾸의 세 가지 열쇠를 할 때 이제 아주 과학적이고 그 서양 의학과 과학과 과학적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조금은 다른 이제 생명체를 이렇게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논할 수 없다라는 제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생명체 특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체의 이 특성에선 경쟁력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생명체가 살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에너지 고갈이 생기고 먹게 되고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수명만큼 사람이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앞에는 만성염증과 암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만성염증과 암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의학의 틀로는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해결됐죠. 해결됐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구세포의 독자성이라는 개념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생명체 하나의 특성입니다. 세포라는 거 저번에 시간 설명드리면서 세포라는 게 집합체다. 진핵하고 핵이 있는 것과 핵이 없는 것을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면서 핵이 없는 것에서부터 핵이 있는 것 생겨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진화론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아직도 진화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죠. 이론. 증명될 수 없는 성질. 딱 증명돼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80%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 산소 부분에서 많은 걸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합체 개념이다. 그리고 혈구세포라는 게 과립구하고 우리 몸은 그냥 여기 시체 같은 몸에 혈액이 들어가면서 과립구, 임파구 적혈구도 조금은 좀 수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립구, 임파구가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명체라는 것이 조금은 집합체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집합체. 그리고 연합체. 세포 자체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세포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포 밖에서도 어떤 세포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과립구나 임파구, 기타 등등, 그죠? 심장 세포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게 뭔가 연합체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쓰면은 잘하더라. 이 3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이미 진화론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면서 과학계에서 채택이 되었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지 않으시면 아직도 진화론 믿지 않으시면 그렇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세포가 우리 몸에 있지요. 연합체, 집합체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장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장기.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같은 조직 이런 것들 구성하게 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더라. 독자성. 이게 세포들의 독자성이 있다는 거죠. 잘한다. 경쟁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저번에 이제 생명체는 유기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르가니즘, 올가닉, 그죠? 올가닉이라는 말이 현대에서 되게 유행이죠. 자연주의 이러면서 올가닉하다, 좋은 거다, 자연적인 거다, 자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기성이라는 거는 많은 근육 조직도 있고 심장 조직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이 되죠. 그럼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는 이 특히 여기서 혈관에서 이 혈구 세포들이 굉장히 독자성이 좀 있더라고요. 임파구가 하는 거 우리 몸이 조절할 수 없죠. 가리구가 하는 거 어떻습니까? 조절할 수 있긴 있죠. 가리구를 많이 만드는 거 정도 조절해서 가리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리구의 양을 줄임까지 줄여드림으로써 교감신경 그죠? 부교감신경 신경 라인 우리 몸에는 신경 라인이 뻗어 있고 그 신경 라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경 여기 찾아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제 책에서도 지금 뒤쪽에 보면 몸이라는 게 어떤 건가 열을 받아들이고 열이라는 걸 음식을 먹는 거 열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신경 라인,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신경 라인을 따라서 333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우리 몸이 무엇인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온몸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교감, 부교감에 따라서 혈구 세포들이 몸의 어떤 각 부위하고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교감은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동물도 무슨 생각이 있고 의지가 조금은 있죠. 뭔가를 먹이를 먹어야겠다 하면 이제 먹이를 먹는 움직이는 신경이 있겠죠. 그리고 쉴 때는 이제 그냥 풀면은 그냥 풀렸을 때 휴식할 때 이런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게 됐습니다. 교감 신경이라는 거는 교감 신경이라는 건 대뇌에서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가리구를 움직인다고 했죠. 대뇌 전두엽에서 있습니다. 대뇌 전두엽에 그 thinking 하는 생각하는 중추기관이 있죠. 머리 앞쪽. 인간의 대뇌가 발달했습니다.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같이 쌓아 나갈 수 있죠. 지식들을 쌓아 나가고. 동물들도 뭔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뭐를 먹어야겠다, 잡아야겠다 할 때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소화 기능은 쇠퇴되고 근육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빨리 갑자기 움직이기 위해서 호흡을 차단시키죠. 호흡을 차단시키면서 경쟁적인 걸 유발해서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좀 보여드렸죠. 앞배기로. 저번 시간에 조금 진도 앞서 나가서 설명 부분들인데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다 해서 끝에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관점에서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실 분이 많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뭐 염증, 태우는 것까지 좀 나갔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쟤네 전두엽의 부교감은 어디고 흉선, 부교감의 중심은 자율의 중심은 흉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흉선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흉선. 우리 흉선은 중간에 있는 폐와 폐 사이에 있는 흉선 중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흉선인데 임파구 중에서 T세포, T는 사이무스라는 뜻입니다. 흉선을 영어로 사이무스,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 임파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T세포, B세포. 이 T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사이무스는 또 NK세를 만들고요. 우리가 그 NK 면역치료라고 하면 면역치료 뭐 그냥 NK세포를 주사한다든지 뭐 일본에서 지금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뭐 면역 글로불린
과거의 어떤 백신 개념에서 안티바디가 있는 이런 것들을 투여해주면서 조금 더 면역 저항성을 더 갖게끔. 근데 우리 이제 이 문제에서 암과 만성염증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은 몸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아니라 몸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만성염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텐데, 몸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항원, 항체처럼 해가지고 일반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외부 물질을 이렇게 하듯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죠. 몸의 필요에 의해 자기 물질이기 때문에. 물론 암세포도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세포도 처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염증도 치유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남암 치료된 환자 NNK세를 옮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네.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환경을.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면역 치료고,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하신다 그러는 분들 중에서 보면 뭔가 안 나는 병들이 지금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 치유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잘 하시는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체면 치료도 하고 영적으로 치료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영도 있으니까 관련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면역 치료에 있어서는 일관성, 시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환자 치료가 안 되면 그 환자가 왜 치료가 안 되는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려서도 안 되고, 치료적 개념을 가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안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낫더라, 이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제가 하는 게. 그리고 생기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원인을 풀어내려는 겁니다. 이거는 전달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남한테 설명하면은 그럴싸한데? 아니면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이런 겁니다. 전달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대체 의학만 보고 불확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치료되더라 라는 것을 연구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공부는 물론 해야겠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하려면 새롭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우리가 지금 면역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면역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대 의학 자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열쇠를 제가 말씀드렸고, 면역의 원리를 설명해 나가고, 그것을 면역의 중추기관이 흉선을 어떻게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생활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는 거죠. 우리 부교감신경, 아까 교감신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혈구세포, 세포의 독자성이 있는데 특히나 혈구세포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죠? 걔네 전두엽에서 이렇게 할 때 가륙구를 늘려주게 되고 숫자가 늘리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잘 쉴 때, 휴식할 때는, 소화할 때는 B세포 소화, 잘 때는 T세포가 늘어나겠죠. 처음 설명드린 약간씩 제가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골수에서 만들었습니다. 과립구랑 똑같이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골수에서 B세포가 소화가 될 때, 그죠? 이렇게 휴식과 이게 오면서 부교감 신경이 오면서 임파구가 늘어나는데, 그때 늘어나는 임파구는 B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밥을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임파고가 치유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어떤 생명적인 특성하고 해서 그슬러 교감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리구가 많아지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분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가 대충 지금 설명 어느 정도 드리고 있어요. 만성염증과 암이 가리구가 줄어들면 임파고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밥을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늘어나야 되고 T세포도 작용을 취해야겠죠. 또 이제 뭐 비리의 T세포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 이렇게 사용의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은 생명체가 교감신경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전체를 통솔 하고, 신경의 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장기에도 교감신경이 들어가고 부교감신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격근도 움직이고, 그죠? 통제를 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또 어떤 세포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럼 교감신경 라인이 작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쉬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몸은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 몸은 스스로 통제되는 거니까, 그렇죠? 흉선을 중심으로 한 무교감신경 체제 하에서 몸이 휴식과 다시 회복과 살이 또 찌고 이런 작용들 저장하는 거죠. 저장 작용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